안녕하세요. 30대 후반에 현부 양부의 꿈을 꾸고 있는 남자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아량이 바다만큼 넓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바다만큼 깊지만 그 바다에 빠져서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과 부모의 마음을 모두 알게 되니 그 바다 같은 마음을 답답하게 느끼는 자식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왜 부모의 마음이 바다같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식으로서 또 부모로서 나 자신과 나의 부모님, 내 자식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나 인생의 목표와 손에 쥔 성취가 자식의 가치와 목표, 성취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식은 자식, 그리고 나부터 내 부모님에게서 어느 정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많은 것이 변한 지금은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저 또한 인생의 절반은 그리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제 부모님, 특히나 어머님께서는 저희 삼형제 인생 설계의 설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버지께서는 작지만 꽤 성공하신 사업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께서도 나름의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바로 자식들의 성공에 대한 사업이었네요. 그러니 자식 셋은 사회에서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할 순간도 없었다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행여 배부른 생각이라고 질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형제, 적어도 제게 있어서 현실의 벽은 집 밖이 아니라 집안에서 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셋에게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매일 매순간 강조하셨던 건 바로 성공은 출발선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 성공으로 가는 출발선 앞에 서야 한다고요. 어머니께서는 특히나 저희 교육에 어마어마한 투자와 힘을 쓰셨는데 성적이 단 1점이라도, 아니 성적은 그대로인데 상대평가에서 평균이 아주 약간이라도 낮아진다면 그날은 어머니의 하늘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온갖 곳에서 성적이 떨어질 만한 이유를 찾으셨어요. 학교 수업 방식이 문제니? 아니면 학원이 문제니? 그게 아니면 이번에 새로 구한 과외 선생이 문제니? 교실에서 자리 바꿔달라 할까? 하시며 어떻게 해서든 자잘한 문제까지 찾아내 바꾸려고 하셨죠. 심지어 저희 셋에게 중요한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어머니는 샤머니즘의 힘을 빌리기도 하셨는데요. 서울에만 5곳 이상 단골 점집이 있을 정도셨어요. 가서 어느 방향의 자리에 책상을 두면 공부가 잘 되고 시험 날은 무슨 색 속옷을 입어야 하며 가방에 베개 아래에 이 부적을 두면 잘 풀린다는 걸 들어오셔서 다 실행해 내셨어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당장 속옷에 부적을 꿰매 붙여주시고 학원까지 쫓아와 제가 앉는 자리, 선생님의 성향, 또 선생님이 사용하는 문제집에 출제하는 모의고사 문제 유형까지 일일이 다 간섭하고 심지어 종종 수업까지 참관한다고 나오면 창피해서 당장 그 학원 그만두고 싶었죠. 그런 어머니에게 저희 모두 몇 번의 반항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창백해진 어머니의 얼굴과 파리채, 리코더, 때로는 주먹이 쓰이는 메타작이었고 한이 섞인 내가 나 좋자고 이래? 다 너희 잘 되라고 이러는 거잖아. 라는 질타였죠. 저희 셋은 정말 잘 되긴 했습니다. 큰형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의대에 가서 성형외과 의사가 됐고 그나마 가장 반항적인 작은형은 어머니의 바람인 법조인에서 벗어나긴 했어도 유명한 공대에 가서 졸업 후 동기들과 IT 사무실을 차려 공동대표로 승승장구했죠. 저도 누구나 들으면 아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학에 들어가 졸업 후 간신히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관심과 통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매 순간 어머니의 발걸음을 쫓아가느라 발바닥에 불이 나는 것처럼 살았어도 어찌됐든 이러한 결과로 인해 저희 형제가 모여 어머니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과거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결론은 자연스럽게 이런 말로 흘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사는 거지. 이렇게요. 과정이 어떻든 지금 우리라는 결과가 좋으니 그게 그저 어머니의 사랑이고 부모로서 정당한 권리이며 특별히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마다 저마다의 룰과 정서가 있는 거니까 우리 집은 그냥 이런 집이다 라고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제가 어머니의 설계 안에서 27살을 맞이했을 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요. 친한 친구의 생일에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할 겸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생일인 친구의 여자친구도 참석을 했고 여자친구의 친구도 3명이 온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4대4로 여자, 남자 짝이 맞게 됐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다른 의미로 그 무리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홍학들 사이에 고고한 백로가 껴있는 느낌일까요? 특별한 자리인 만큼 여자, 남자들 모두 한껏 꾸몄는데 아내는 그중에서 하얗고 다림질 잘 되어 있는 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하나로 질끈 묶은 머리와 화장기 하나 없는 맑은 얼굴이 인상적이고 눈길이 갔죠. 처음에는 아내도 문제없이 저와 만나고 연락도 받아줘서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아내의 호응에 기뻐서 연락을 시작하고 한 달째 되던 날 제가 선물을 줬을 때 어긋나기 시작했죠. 진수 씨 마음은 잘 알겠는데요. 내가 지금 그 마음에 부응할 만한 여건이 안 돼요. 진수 씨가 싫은 건 아닌데 내 상황이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심적인 여유도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수 씨는 조건도 좋고 너무 다정하니까 금방 저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내는 아예 작정하고 정을 때려는 사람처럼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모든 걸 말하더군요. 본인의 아버지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서 몸이 불편하시다. 하지만 한푼이 아쉬워서 길거리 구두방을 하면서 일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작년에 혈액암 판정을 받으셔서 투병 중이시다. 이러니 본인이 장녀로서 부모님의 생활비와 취업 준비 중인 동생의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회사에서 퇴근하면 편의점 야간 알바나 인터넷 부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확실히 아내는 항상 만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최대한 아내의 시간에 만나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잠깐 보곤 했습니다. 아내가 본인의 치부 아닌 치부까지 드러내며 제게 그러니 떠나라고 했을 때 저렇게 말은 해도 내가 싫은 건 아니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정말 중증이었을까요? 저는 아내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다면 제가 그 여유를 만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아내에게 푹 빠져 있었고 무엇보다 저런 결단력과 내실이 단단한 모습이 저를 더 아내에게 끌리도록 만든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아내를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일을 2개씩 하면서 평일에는 얼굴을 스쳐 지나가듯 봐도 주말에도 단기 알바를 하는 아내에게 직접 도시락을 준비해 가서 일하는 틈틈이 밥 먹이고 차로 데리러 가서 집에 데려다 주고 종종 아내의 부모님께서 병원에 급하게 가봐야 할 일이 있으면 함께 하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곁에 있다는 걸 끊임없이 어필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어요. 사실 결혼은 저를 밀어내던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둘 다 결혼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항상 혹시 편찮으신 장모님께서 우리 결혼식에 참석 못하시면 어쩌지를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최대한 빠르게 결혼식을 준비했죠. 근데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그냥 아내와 결혼한다는 생각에 너무 들뜬 건지 이런 방해물이 있을 줄 몰랐네요. 아버지께서는 제게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정말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젊은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냐며 데리고 와서 밥 한번 꼭 먹자고 하셨죠. 근데 저는 혹시나 아내가 너무 부담스러워할까 계속 미뤄왔고요. 근데 어제 어머니께서 아무 말도 없으신 겁니다. 형들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바로 형수님들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시고 또 직접 봐야겠다며 만날 날을 잡으시던 분이 말이죠. 그러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세상 냉랭한 표정으로 어디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이미 부모님께서는 아내 집안 사정은 다 알고 있으시긴 했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저희 집 거실에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아내를 처음 저희 집으로 데려가 결혼 전 인사를 시켰을 때 주로 대화는 아버지와 아내가 했어요. 저는 옆에서 말을 거들기만 했고 아버지가 아내 가족들에 대해 질문을 하시면 아내가 성심성의껏 또박또박 대답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아내 식사하는 속도를 보시고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밥을 빨리 먹어? 누가 쫓아와요? 가만 보면 몇 번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것 같네. 네? 아무래도 주말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 식사 시간이 따로 정해진 곳이 별로 없어서 그때 틈틈이 후딱 배 채우는 게 습관이 됐나 봐요. 아유, 그래요? 구질구질한 건 이렇게 어디서든 티가 나지. 구질구질하다는 말에 아내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었고 저와 아버지는 그 표정을 어떻게든 풀어주기 위해 무슨 말이든 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것마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본지 갑자기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하고 두시더니 속마음을 내보이시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내 아들이 좋아한다니까 일단 집에 들이긴 했는데 지훈 양도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좀 알겠죠? 아, 이 집과 내가 사는 세계가 다르구나 하고.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려고? 너 좀 조용히 해봐. 지훈 양,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사는 건 좋아, 좋은데 얘 형들 결혼한 여자들 하나는 매달 임대료만 몇 천은 우습게 들어오는 집딸에 하나는 인터넷 쇼핑몰로 대박친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며느리들만 있는 우리 집안에 들어와도 괜찮겠어요? 지훈이가 지금 우리 집안 며느리 되려고 나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나랑 부부가 되고 같이 살려고 하는 거지.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나 지금 지훈 양 위해서 이런 쓴소리 하는 거니까. 물고기가 지한테 안 맞는 물에 들어가서 놀면 제명에 못 사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아. 지 수준에 안 맞는 집안하고 가족 되면 당연히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사. 내가 너 헛키웠구나. 그저 공부만 시켜서 아주 맹탕의 현실 이렇게 몰라요. 모멸감을 주는 어머니의 말에 묵묵히 있던 아내는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당황하고 미안하고 또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당신 천박한 소리 좀 하지 말어. 우리 아들들 우리한테나 대단하지. 지윤이네 집에 가면 뭐 하나 대단할 거 있는 줄 알아? 진수도 그저 사돈어른 앞에서는 대견하고 소중하게 잘 키운 딸 홀랑 데려가려는 놈일 뿐이야. 수준이니 세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나 보는 세계 좀 넓혀. 지금이 무슨 신분제가 살아있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언제까지 그런 고여서 썩은 내 나는 생각에서 나오질 않을 거야. 우리는 뭐 처음부터 이런 집에서 살았어? 아니 여보, 당신은 왜 갑자기 옛날 소리를 해? 내가 뭐 못할 말 했다고? 했어. 충분히 못할 말 했어.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우리 아들 사돈 어른애한테 욕 한 바가지로 얻어먹을 말 했으니까 이쯤 하고 지훈이한테 사과해. 어머니는 끝까지 사과를 하시려고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끝내 어머니는 얼버무리긴 했지만 아내에게 내가 말이 좀 심했던 것 같네요. 미안해요. 미안한데 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얼른 그 말을 미안하면 됐어. 지훈아, 네 시애미가 아들들만 공부시켰지 정작 본인은 못 배워서 그런다. 용서해 주렴. 이렇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든든한 아내의 편이 되어주셨지만 아내는 그날 이후로 저희 결혼을 좀 망설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걸 눈치챈 후 초조해져서
어떻게든 내 어머니의 무례로 인해 상처받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나는 너에게 진심이고 어머니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중 하나가 장모님께 어떻게든 훌륭한 사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죠. 그 당시 장모님께서는 항암 치료 중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입원 치료 중이셨는데, 아내와 결혼 전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항상 장모님을 뵈러 찾아갔었습니다. 제가 매번 회사에서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듯이 병실로 찾아가면 장모님께서는 피곤한 사람이 왜 여기까지 오냐고 괜히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앞으로 장모님이랑 더 자주 보게 될 텐데 더 얼굴을 익혀놔야죠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 될 사이라고 해도 사이가 계속 찾아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저만 신난 게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장모님은 제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장모님이 항상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우리 서서방 왔네" 라고 환영해 주셨어요. 종종 같이 병실에 들어가는 아내가 "엄마는 딸보다 사이가 더 눈에 들어오면 차라리 아들이라고 해" 라고 입을 삐죽거린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 결혼식을 2달 정도 앞뒀을 때, 그날도 어김없이 장모님께 찾아갔었습니다. 저는 입원해 계시느라 딸의 결혼을 함께 준비하지 못하시는 장모님께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입어본 모습이나 예식장 사진, 나온 청첩장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었죠. 그때 아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장모님이 불현듯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지윤이 쟤가 맞이라서 좀 자기 힘든 일 있어도 내색 안 하고 혼자 속으로 썩히고 그렇지. 아무래도 그런 점 때문에 서서방이 지윤이랑 같이 살면서 답답할 때가 종종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그게 다 나나 지윤이 아빠가 지윤이를 고생시켜서 그런 거야.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엄마 아빠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생긴 습관이니까 서서방이 살면서 좀 답답하고 곁을 안 내어주고 선 긋는 것 같아도 이해 좀 해줘. 내가 우리 서서방만 믿어. 서서방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마음이 편한지 몰라.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해." 어쩌면 이때 장모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본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살면서 우리는 참 신은 없고 하늘이 무심하다는 원망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쩜 이런 타이밍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이, 우주가 원망스러웠는데요. 아내와 제 결혼식 3일 전에 장모님께서 입원 중 주무시다가 새벽에 그만 숨을 거두신 겁니다. 무조건 딸의 결혼식은 참석하고 싶으시다고 함께 한복과 항암치료로 빠진 머리를 가리기 위한 가발까지 맞췄는데, 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걸 보지도 못하시고 하늘의 별이 되신 거죠. 아내는 하얀 드레스를 입기 전에 까만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고, 저 또한 그런 아내 곁에서 최선을 다해 장모님을 배웅했어요. 아내는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를 마친 장모님의 시신 앞에 무너져 차마 차갑게 식은 장모님을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그저 얼굴만 맞댄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한 번만 눈 떠주세요. 네? 엄마, 엄마." 빈소로 방문하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인어른을 부둥켜 안고 위로하시며 함께 우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의 영정 사진 앞에서 소중한 지훈이를 저 또한 딸처럼 귀하게 대할 테니 걱정 말고 이제 편찮으신 곳 없이 편히 가시라고 말씀하시며 절을 하셨죠. 실제로 아버지께서는 저희 예식장에 몇백이 되는 위약금을 치르시면서 결혼식 날짜를 미뤄주셨고, 직접 저를 도와서 결혼식이 미뤄졌다는 연락을 돌리셨어요. 장모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하신 약속처럼 결혼 후 아버지는 아내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셨습니다.
지훈이가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서울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얻어주시기도 했고 혼수도 아버지께서 아내에게 카드를 주시며 원하는 걸로 채워 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탐탁지 않은 결혼이지만 모친상으로 아내에게 차마 티나게 눈치를 주거나 쓴소리도 못하게 된 저희 어머니가 결혼 후 아내를 언짢은 눈빛으로 바라볼 때 그 뜨거운 눈초리에서 아내를 지켜준 것도 저희 아버지였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원래 저희 아버지가 며느리들한테 다정하고 뭐든 해주는 시아버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아들인 저조차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며느리 예뻐하시는 분인지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두 분이 좋게 말하면 애교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가식적인 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형수님들이 옆에서 아버님 하면서 뭐래도 그저 그래 라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심드렁 하셨거든요. 근데 셋째 며느린 아내에게는 먼저 연락해서 잘 지내는지 뭐 불편하거나 필요하거나 심지어 제가 속은 썩이지 않는지 확인까지 하셨죠. 한 번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인 저도 낯설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지훈이를 형수님들과 다르게 아끼시는지, 정말 장모님 영정 사진 앞에서 했던 말 때문인지 말입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애비가 이제 사업 경력만 30년이 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냐. 그중 과반수가 늘상 나를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근데 지훈이는 그런 게 없어요. 안쓰러운 말이지만 지훈이는 어려서부터 뭔가에 큰 기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애가 참 원하는 것도 없고 그저 주어진 것에 집중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요.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는데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아파서 그래. 저희가 결혼하고 2년 뒤에 딸을 낳았을 때도 매일 손녀를 업고 다니실 정도로 참 예뻐하셨어요. 딸에게 신발이나 유모차가 필요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애틋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방 출장 가셨다가 집에 오시는 길 고속도로에서 충돌 사고로 인해 그 자리에서 눈을 뜨지 못하신 겁니다. 저도 어머니도 형들도 형수님들도 또 아내도 하염없이 슬퍼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아버지란 존재가 자리하는 부분이 크고 깊은 만큼 슬픔과 그리움은 오랫동안 지속됐죠. 아들인 저도 한순간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서 괴로웠지만 아내도 저 못지않게 본인 시댁에서는 저 말고 유일하게 의지하던 아버지께서 사라지셨다는 걸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어요. 아마 가족들 중에서 아버지 꿈을 가장 많이 꾼 게 아내일 거고요. 그런 아내는 그래도 이 중 가장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머님일 거라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걱정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창피한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저와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 댁에 갔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혹시나 밥을 거르고 힘들어하실까 아내가 그 전날부터 해물 넣어서 죽이랑 전복 삼계탕이랑 더덕 무침을 해서 갔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런 아내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네 편 대줄 시아버지 없다고 나한테 이러니? 일 없다. 집안에 음식 냄새만 배지. 나 오늘 첫째랑 둘째랑 한남동 가서 저녁 먹을 예정이니까 이 음식 도로 가지고 가. 당장 아버지가 없는 집에 혼자 계신 어머니께 뭐라 하지 못했지만 뒷골이 뜨끈할 정도로 창피하고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본인이 귀찮게 한 것 같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리자고 말했었죠. 하지만 정말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어머니의 행동이 나아졌을까요? 변하긴 했지만 나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수님들의 은근한 무시와 조롱에 제가 나서서 아내 편이 되어준다 한들 아내가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내와 함께 본가에 가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저도 함께 스트레스 받는 일로 전락하는 수준이었죠. 또 한 번은 저희 애들하고 조카들 데리고 집 앞 마트에 간식을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갔다가 들어와 보니 어머니와 형수님은 거실에서 TV 보면서 수다나 떨고 있고 형들도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데다 주방에서는 아내 혼자서 아까 가족들끼리 점심 먹은 걸 설거지 중이더라고요. 그 상반되는 광경에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아내와 애들을 데리고 집을 박차고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사람 한 명 바보 만들고 식모로 부릴 거면 이제 부르지 말라고 말이죠. 이렇게 아내와 애들을 데리고 본가를 박차고 나오면 아내는 제게 본인을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본인 때문에 어머님하고 척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머님이 본인을 미워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인 때문에 당신이 어머니와 등 돌리고 사는 건 원치 않는다고요. 아마 장모님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무슨 방식으로든 부모 자식이 이별하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말해도 저는 점점 어머니와 멀어졌어요. 본가에만 가면 어머니가 장인어른을 그 구두장이라고 칭하는 걸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아내를 데리고 가나요? 그래서 이제 명절만 되면 본가엔 가지 않고 오히려 처갓집에 가서 장인어른과 시간을 보내는 게 늘어만 같습니다. 장인어른과 술잔을 기울이고 간단한 안주거리와 함께 아내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괜히 본가에서 기빨릴 경우도 없고 마음이 한결 더 편안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본인 행동은 생각도 안 하시고 결혼 후 날이 갈수록 밖으로 도는 아들이 마음에 안 드신 건지 하루는 전화를 해서 제 속을 비빔밥 비비듯 제대로 비벼놓으셨어요. 진수야, 엄마가 말 길게 안 한다. 너 걔랑 5년 살았으면 많이 산 거야. 점쟁이가 그러는데 너희들이 4년 이상 붙어 살면 폐가 망신한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혼해라. 어? 이때 저와 아내 사이에 애가 둘이었어요. 둘. 심지어 저희 형제들 중 가장 잡음 없이 잘 살고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아들에게 마치 오래 기다려줬다는 듯 이혼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갑자기 밀려오는 피곤함에 얼굴을 쓸면서 짜증을 냈죠. 어머니, 이런 전화 할 거면 아예 전화도 하지 마세요. 이제는 또 점이에요?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러세요? 저 지훈이랑 애가 둘이고 결혼 생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희 결혼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신경을 끄고 사세요. 잘 살고 있는 아들 이혼남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 그러지 말고 아예 나랑 같이 점쟁이한테 좀 가보자. 한남동에서 아는 사람만 다 아는 여잔데 네 옆에는 그 여자가 아주 남자 잡아먹는 팔자라고. 아무튼 엄마가 그냥 이혼만 하라는 게 아니라 재혼이라도 엄마가 정말 좋은 재혼자리. 글쎄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재혼이 하고 싶으면 어머니나 하세요. 어머니나.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한테 뭐가 쓰인 건 아닌지 정말 그 점쟁이를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제 딴에는 정말 심한 말을 한 건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어떠한 타격도 없었나 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불을 붙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내에게는 당연히 이런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는데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현관까지 마중을 나온 큰애가 심각한 얼굴로 그러는 겁니다. 엄마가 울고 있다고요. 저는 놀라서 안방으로 갔는데 정말 아내가 침대에 걸터 앉아서 서럽게 울고 있고 둘째가 그런 엄마 곁에 앉아서 같이 울고 있는 겁니다. 뭔데?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라고 아내에게 다가갔는데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더 크게 울면서 제 가슴을 퍽퍽 때리기 시작했어요. 나 이제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혼해. 갈라서자고.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랑 결혼해서 이런 모욕을 들어야 돼? 우리 아버진 뭐가 부족하고 뭘 잘못했다고 나 때문에 그런 조롱을 받으셔야 하냐고. 대체 왜? 당신 집안이 도대체 뭔데? 아내 울음소리가 커지고 저를 때리기 시작하니 애들은 더 울고 둘째는 아빠 때리지 말라고 아내에게 매달리고 아주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일단 아내를 진정시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아내를 따라서 서럽게 울고 싶었어요.
그날 낮에 장인어른이 하시는 구두방으로 저희 어머니가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은 결혼식 후에 거의 처음 보는 저희 어머니를 보고 반가워하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장인어른이 앉으라고 내어준 자리에도 앉지 않고 이 말만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좁은 데 오래 있는 것도 폐인 것 같아서 제가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진수랑 지훈이 같이 산 지 4년이나 지났고 애들도 둘이나 되고 살 만큼 산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해서요. 네? 아니 사부인, 갑자기 그게 무슨... 솔직히 지훈이 처음부터 제 마음에 차는 애도 아니었고 그래도 내 아들이 하도 원하니까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도무지 몇 년이 지나도 제 마음에 차는 구석이 하나 없네요. 우리 진수한테도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뭐 사랑으로 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뭐라도 서로에게 윈윈으로 도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진수 1살이라도 젊을 때 좀 안정적이고 좋은 집안에 다시 장가 보내고 싶으니까 이쯤에서 따님 마음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맨입으로 가라는 건 아니고 위자료 겸 1억 준비해 드릴 테니까 깔끔하게 이혼하라고 지훈이한테 말 좀 전해주세요. 이거 소송으로 가면 1억은커녕 몇 푼 받지도 못하고 지훈이가 쫓겨나다시피 할 거예요. 그럼 애들도 단독 양육권 소송해서 저희가 키울 거고요. 장인어른은 이해도 안 되고 아예 말이 안 되는 어머니의 말에 당황해 하셨지만 지훈이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건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 지훈이나 서서방이 결정할 일이니까 괜한 참견으로 애들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어머니를 내보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충격은 가시지 않고 행여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바로 아내에게 전화해 이 말을 전하신 거고요. 아내는 그래도 저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집의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남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까지 본인과 본인 가족을 무시하면 참을 수 없다며 당신 어머니 부탁대로 이혼하겠다고 울었던 거예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바로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었죠. 너무 미안하다고. 다 내 잘못이라고. 당장 내일 장인어른한테 가서 용서를 빌 거고 지금 어머니에게 가서 당신과 장인어른에게 사과하라고 하겠다고 하고 아내와 함께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희의 등장에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주 태연하시더군요. 마치 저희가 올 거라는 걸 예상하셨던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어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한테 들었니? 그래서 이렇게 초저녁에 남편 달고 달려온 거야? 그럼 내가 무서워서 사과할 줄 알고? 어머니, 어떻게 장인어른한테 가서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제 입장은 하나도 고려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제 인생을, 이 사람 인생을 어머니 마음대로 조종하시려고 하시냐고요? 내가 그냥 이러는 거니? 제 사주팔자가 아주 지저분하게 그지없어서 내가 내 아들한테서 떼어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도 1억이면 어떻게든 효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얘, 네가 네 아버지 닮았나 보더라. 네 결정이라고 짓불도 없이 자존심만 센 거.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식을 존중한다는 증거예요, 증거. 뭐든 멋대로 먼저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자식 생각해서 자식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게 진짜 자식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는 거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마음 한 번 가져본 적도 없으니까 모르시겠죠. 자식을 얼마나 못 믿으면 아직까지도 본인이 뭐든 해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네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려? 지금 내가 형편없는 부모다 이거야? 부모 짓만 형편없겠어요? 시어머니 짓은 몇 배로도 형편없어요.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안 해요. 앞으로 최소한의 예의로 애들 데리고 왔던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 애들도 엄마를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한 할머니 보고 싶어 하지 않고요. 이 건방진 것 같으니라고?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내 아들이 네 말대로 할 것 같니? 애들이야 진수가 데려오는 거 보면 되고
어차피 니들은 이혼하게 돼 있어. 여보, 당신이 말해봐. 나는 당신이 당신 어머니랑 이래도 꼭 얼굴 보고 살아야 한다고 해도 이해해. 하지만 나는 못해. 아예 나랑 이혼하고 진창까지 가든가 아니면 진짜 당신 아내랑 애들 선택하든가 당신이 결정해. 아내의 말에 어머니의 지글지글 끓는 시선은 저를 향했습니다. 순식간에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된 저는 몇 초의 망설임도 없이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나 장인어른께 사과 안 하시고 잘못도 인정 못 하시면 저도 더 못 참아요. 앞으로 셋째 아들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사세요. 뭐? 야, 진수야, 너 정말 제정신이니? 언제까지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다 끌려다니면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기엔 제가 책임져야 하는 가족도 있고 어머니 생각보다 제가 지훈 일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더 서로 안 좋은 모습 보이기 전에 여기서 끝내요. 네? 제 일방적인 절연 통보에 어머니는 충격과 분노를 참지 못하셨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몸을 부들부들 떠시더니 아내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드셨어요. 저는 사이에서 울부짖는 어머니를 아내에게서 떼어놓았고 그중 침착한 건 오히려 머리채를 잡힌 아내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산발이 된 머리를 한번 쓸어넘기곤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 머리 뜯고 나니까 어디 분이 좀 풀리세요? 어머님 같은 분이랑 한시라도 빨리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제 머리는 몇 번이고 뜯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나 이 사람 좀 그만 놔주세요. 어머님만 아니면 저희 그딴 점쟁이 말이랑 다르게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저희 결혼 생활에 화를 불러오는 건 제 사주가 아니라 어머님 그 자체예요. 그 후로 저희는 정말 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제가 그냥 해본 소리겠거니 하셔서 저를 찾아오시고 연락도 하셨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형들이 찾아와서 어머니와 화해하도록 하고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형들에게는 어머니 이야기를 할 거면 형들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강하게 나갔어요. 나중에는 어머니께서 아예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저와 상담을 해보라고 보내셨는데 그것도 헛수고였네요.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너도 참 독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거의 5년을 본가와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 정도로 저는 어머니께 많이 화가 나 있었고 보살핌이라는 이름의 통제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애들 앞에서 여태껏 어머니 말에 끌려다니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분노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더군요. 어머니와 연을 끊고 5년이 지나던 어느 날 새벽, 자고 있는데 아내가 절 깨우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내도 방금까지 자고 있던 건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더듬거리며 제게 당신 전화 왔나 봐, 받아봐 라고 했죠. 진짜로 휴대폰이 진동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라서 바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맘때쯤 형들의 연락도 피하고 있던 터라 행여 형이 다른 번호로 한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한 줌의 의심을 품고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무슨 귀신 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줄 알고 소름이 확 끼치면서 잠이 달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서러운 울음소리를 듣다가 넌지시 말을 건넸는데 진짜 전화를 건 사람은 귀신보다도 더 믿을 수 없는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진수야, 나 좀 살려주라. 그 흐느낌의 정체는 바로 5년 만에 제게 연락을 하신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막 꺼져가는 불씨 마냥 가느다란 목소리로 계속 울기만 하셨고 못 살겠다며 당장 본인을 만나러 와달라는 말만 하셨어요.
아마 연을 끊고 2년, 3년 정도 지났다면 일 없다며 당장 끊었겠죠. 하지만 저도 참 자식이라고 5년이란 세월 동안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나 봅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화를 끊고 옆에서 불안하게 저를 보던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일단 혹시 모르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싫으면 당신은 집에 있으라고 말이죠. 아내는 행여 어머님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 연기를 하는 건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저는 뭐든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도 한번 가보겠다고 하니 아내는 당장 놀란 사람을 혼자 운전시켜서 보낼 수 없다고 차키를 들고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5년 만에 어머니께서 사시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고 아내가 주차를 하는 동안 저는 어머니 댁으로 들어갔어요. 익숙하지만 낯설기도 한 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 주방 할 거 없이 모두 캄캄했고 저기 보이는 안방에서 약한 빗줄기와 함께 아까 휴대폰 너머로 들린 흐느낌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럴 수가. 마지막으로 본 것보다 거의 5kg는 더 빠져있는 어머니가 침대 아래에 주저앉아서 휴대폰만 쥐고 아이처럼 울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뭐라 말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인기척에 절 발견하신 어머니는 거의 통곡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이 참담한 마음을 뭐라 설명해야 할까요? 절절하게 울던 어머니께서 글쎄 위암이시랍니다. 다행히 치료가 가능한 이기라고 하시는데 그동안 몸도 안 좋았고 또 병원에 다니는 동안 믿었던 형님과 형수님들과도 연락이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게 연락을 했었다고요. 거의 한 달 동안 형들이 제 휴대폰이 뜨거워지도록 전화를 한 이유가 있었더군요. 내가 귀찮았던 모양인지 첫째도 둘째도 점점 내 연락을 안 받는 거 있지? 내가 병원 좀 같이 가달라고 하면 바쁘다고 나중에 같이 가겠다고 하고 네 형들은 차만 보낼 테니까 그거 타고 갔다 오라는 소리만 하고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네 형들 말로는 내가 네 형수들을 오죽 귀찮게 했으면 이러냐고 하는데 나 한 것도 없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며느리들 뭐 하나 궁금하고 전화 안 받으면 혹시 어디 문제 있나 걱정돼서 그런 걸. 그걸 걔네는 간섭이고 집착이라고 하는데 이러니 내 몸에 암덩어리가 안 생길 수가 없지. 진수야, 엄마가 그동안 참 너나 지윤이한테 못할 말 많이 했다. 근데 조금만 지들 마음에 안 차고 안 들면 바로 팽하는 그런 것들보다 차라리 처음에야 마음에 안 찼어도 나 힘들 때 손수 음식 해와서 상 차리던 지훈이가 100배는 낫지 싶어. 오늘도 네 첫째 형수한테 전화해서 몸에 기력이 없으니 와서 같이 밥 좀 해먹자고 했는데 지 바쁘다고 음식 주문해서 배달시켜준다더라.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서러워서 여주 굶고 있잖아. 아유, 그래서 그런지 하늘이 핑핑 돈다. 핑핑 돌아. 지훈아. 어머니가 그 말을 하실 때쯤 주차를 하고 늦게 들어온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헬스케진 어머니의 표정엔 반가움과 동시에 어색함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무표정하게 어머니를 쳐다봤고 그때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지훈아, 혹시 괜찮으면 나 죽 좀 끓여줄 수 있니? 냉장고에 재료가 변변치 않긴 한데 그래도. 사실 이때는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막 방으로 들어온 아내에게 심지어 5년 만에 만난 사람에게 다짜고짜 죽을 해오라니 솔직히 좀 어이가 없을 수 있잖아요. 아내도 마지막에 본인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밥을 달라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허하고 헛웃음을 치더니 다시 안방에서 나가 방문을 쾅 닫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의 저를 한 대 패주고 싶은데 당장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제게 그런 아내의 행동은 좀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미쳤죠.
저도 자식이라고 배고파 밥 달라는 소리가 먼저 나온 어머니 행동에 대한 아내의 반응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를 따라 나가서 말했어요. 여보, 잠깐만. 당신 왜 그래? 미쳤어? 그렇게 나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 위암이시래, 위암. 근데 형들도 형수님들도 다 모른 척해서 용기 내서 우리한테 위암이면 마지막에 머리채 뜯은 며느리 보자마자 사과가 아니라 바로 죽해오란 소리 해도 돼? 내가 지금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그날 미안했다고 사과만 하시고 밥 달라고 하셨으면 이 정도로 내가 어이가 없진 않았을 거야. 당신 정말? 아니다, 진수야. 지훈이 말이 맞아. 내가 잠깐 뭐에 홀렸나 보다. 아침 내내 배를 못 채워서 내가 배고픈 마음이 앞섰어. 지훈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 봤을 때 너한테 했던 말과 행동 다 어른으로서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말로는 다 용서 못 받는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도 내가 살면서 내뱉은 말에 대한 벌을 이렇게 몸으로 직접 받고 있으니 조금만 이 시애미를 이해해 주렴. 부탁이다, 지훈아. 눈도 못 마주치고 사과를 하시는 어머니를 아내는 한동안 빤히 보더니 갑자기 주방으로 가서 냄비를 꺼내고 쌀을 꺼내 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모자는 5년 만에 나란히 앉아서 아내가 어머니께 드릴 죽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고소한 참기름을 넣은 미음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을 때 아내는 어머니 앞에 죽 한 그릇을 내어주고 죽을 쓰면서 내내 묵묵히 있던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저도 아직도 어머님이 미워요. 저한테 하신 행동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 한 행동 때문에 아직도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도 암으로 저희 어머니를 떠나보내서 차마 남편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이대로 안 보고 살자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어머님께서 제게 정말 미안해 하신다면 저도 앞으로 어머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라곤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아내의 말에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저 그걸로 됐다고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죽이 다 식어가도록 우셨어요. 저 또한 제 감정이 휩쓸려서 아내에게 화를 낸 걸 사과했고요. 그땐 정말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아직까지 불현듯 그때 기억이 나서 아내를 붙잡고 시도 때도 없이 사과를 하곤 하죠. 아는 이제 지겹다고 하지만 그때 아내에게 화를 낸 건 제 수치스러운 기억 속에 영원히 자리 잡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아내에게 말했던 게 그저 지금의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었는지 아내는 며칠 뒤 상상도 못했던 연락을 받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니가 혼자 직접 장인어른을 만나서 사과를 했다는 연락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서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며칠 전 사부인께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고 사부인이 만나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날 일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장인어른께서 놀라서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어머니는 끝까지 장인어른께 죄송하다는 말을 하셨다고 해요. 아내는 이 얘기를 듣고 조금 묘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사람이 바뀌는 건 어려운 일이고 꼭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변화가 찰나일 수도 있고요. 당장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형들도 형수님들도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오히려 그런 어머니께 기회를 드리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아들인 저도 어머니를 완전히 믿지 못하겠는데 저보다 더 당한 게 많은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땐 너무 놀랐죠. 정말 괜찮겠냐고 그렇게 묻는 제게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 믿으면 뭐
더 이상 나빠질 일이 뭐 있어. 5년이면 긴 세월이고 그 정도 반성하셨으면 한 번쯤은 기회를 드려도 되겠지.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말도 있잖아. 당장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나랑 결혼하고 아예 가족들하고 척지고 사는 당신 보는 것도 괴로워서 그래. 솔직히 당신도 이번에 다시 어머님이랑 연락 끊고 살면 편하겠어?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이유로든 후회를 하는 법이야. 아예 모른 척하고 살다가 나중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하느니 차라리 비슷한 방법으로 당해서 또 당했다 하고 후회하는 편이 훨씬 나아. 아직도 그때 아내의 말을 전부 이해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무슨 선택이든 모른 척하는 것보다 기회를 주는 게 마음이 편할 거라는 건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장인어른께 사과를 드린 후로는 저도 아내도 다시 어머니와 연락을 시작했어요. 천천히 5년간 멀어졌던 그 간극을 좁히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어머니는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남으셨는지 장인어른까지 초대를 해서 종종 다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셨어요. 다행히 저와 아내의 보살핌 덕인지 아니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 이제야 용서받았다는 마음의 안정 때문인지 어머니께서는 몸 상태를 회복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병원에 다니시며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매번 잘난 첫째, 둘째 며느리만 찾던 어머니는 이제 꿈속에서도 셋째 며느리를 찾을 정도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지셨어요. 좀 단순하시기도 하고 표현이 서툰 분이라 용돈이나 물건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시는데 아내는 전부 받지 않고 그저 그 마음만 변치 마시라고 당부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도 언제 저희 어머니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실지 모르니 곁에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아내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아내를 만나게 된 건 제 인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행운일 겁니다. 아내를 만나서 저도 이상한 줄 모르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살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런 어머니에게 대항하는 법과 또 용서를 하는 법을 배운 것 같네요. 아마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점점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 그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겠죠. 모두 어떤 형태로든 그런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